세계에는 과거에 벌어진 미스테리한 미해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하나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점이 남은 미국의 1046호실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935년 1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20분쯤 스스로를 로랜드 T. 오웬이라고 말한 사람은 캔자스 시티에 있는 호텔 1046호실에 투숙하게 됩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20세에서 35세 사이의 나이에 갈색 머리와 귀 안쪽 머리 방향에 있는 흉터, 그리고 양배추 같은 귀를 가졌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검은 코트를 멋지게 입고 있었다고 하죠. 벨보이인 랜돌프 프로포스트는 오웬을 방으로 안내했고, 오웬은 붓과 빗, 치약만 챙겼다고 하죠. 호텔 청소부 메리 섭틱은 오웬이 방에 있는 동안 청소를 허락했지만 친구가 곧 방에 방문할 예정이기에 나가는 길에 문을 잠그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섭틱은 오웬이 희미한 램프 하나를 제외하고 불을 꺼달라고 했다고 하죠. 방에 들어왔던 다른 직원들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섭틱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오웬이 뭔가 걱정되거나 두려워했어요 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항상 비밀에 붙이기를 원했었죠 라고 했습니다. 오후 4시 섭틱은 새 수건을 들고 돌아와 옷을 다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오웬을 발견했고,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돈 15분 후에 돌아올게 기다려 라고 쓰여진 쪽지를 봤다고 합니다. 다음날 1월 3일 섭틱은 오전 10시 30분에 방을 청소하러 가게 됩니다. 그녀는 밖에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오웬이 방을 나갈 때 문이 잠겼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오웬은 여전히 불을 끈 채 실내에 앉아 있었는데, 즉 다른 사람이 방 밖에서 문을 잠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녀가 방에 있는 동안 오웬은 전화를 받고 아니 난 먹기 싫어, 배 안 고프고 아침 먹었어 라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섭틱은 수건을 전달하기 위해 오후 4시쯤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크를 할 때 방 안에서 누구야? 라는 거친 목소리를 들었죠. 수건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방에 수건이 없었음에도 거절을 한 거죠. 밤중에 1048호실에 묵고 있는 여자는 같은 층에서 남녀의 욕설이 큰 소리로 들린다고 말하곤 했죠. 분명 그날 밤 1055호실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1월 4일 아침 7시쯤 호텔 전화 교환원은 오웬의 방에서 전화기 연결이 끊겨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벨보이를 1046호실로 보내게 되죠. 문을 잠근 채 방해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벨보이 프로포스트는 몇 번을 노크를 했고 안에선 낮은 목소리로 들어와 불을 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노크를 하였고 프로포스트는 오웬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여 전화기를 다시 연결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난 아침 8시 30분쯤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또 다른 벨보이 해롤드 파이크는 패스키를 이용해 방 안으로 들어가 홀에서 나오는 불빛만 켜져 있고 오웬이 침대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기에 겉보기에 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친구가 오웬 주위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곤 전화기를 연결하게 됩니다. 대략 오전 10시 30분에서 10시 43분쯤 전화는 다시 연결이 끊깁니다. 그들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벨보이 프로포스트를 다시 보냅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경찰에 보고된 그의 진술입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이 남자는 문에서 무릎과 팔꿈치를 짚고 머리를 양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난 불을 켰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 침대,
그리고 욕실에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즉시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웬은 광범위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됩니다. 그는 목, 손목, 발목에 끈으로 묶여 있었죠. 그는 고문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침대 벽과 천장에 피가 묻어 있었죠. 그는 반복적으로 머리를 맞았는지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죠. 그는 또한 가슴을 여러 번 찔려 폐에 구멍이 나 있었고 목도 쫄려 그의 목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웬은 살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 중 한 명이 오웬에게 방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오웬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죠.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고 의식이 온전치 않았지만 나는 욕조에 부딪혔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말을 주고받은 후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오웬의 몸에 난 부상은 발견되기 6-7시간 전에 발생했다고 하죠. 형사들은 방안 오웬의 소지품 중 무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의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죠. 전화기 받침대에서 4개의 지문을 발견했는데 여성에게서 나온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게 오웬은 1월 5일 자정 이후에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처음에 오웬이 호텔에 투숙했을 때 그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 출신이라고 언급했지만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롤랜드 T. 오웬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지 못했죠. 그게 진짜 피해자의 이름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죠. 그의 시신은 멜로디 맥길리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죠.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캔자스시 당국에 오웬이 혹시 실종된 누군가가 될 수 있는지 손을 뻗기 시작하죠. 다음으로 경찰은 오웬이 호텔에 있는 동안 몇 번 언급이 되었던 돈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돈 역시 솝틱이 문을 통해 들은 깊은 목소리의 남자였죠. 그렇지만 경찰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오웬의 장례식은 3월 3일 공동묘지에서 진행된다고 저널포스트에서 발표했죠. 그러나 멜로디 맥길리 장례식장은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오웬의 장례식에 제공되는 필요한 돈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3월 23일 누군가로부터 보낸 신문에 묶인 돈이 장례식장으로 배달되었죠. 오웬의 무덤에 놓여진 장례용 꽃들은 영원히 사랑해 루이즈 라는 익명의 카드와 함께 배열되었죠. 약 1년 반 후인 1936년에 루비 오글트리의 친구가 오웬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다룬 아메리칸 위클리 기사를 발견하게 되죠. 잡지를 보자마자 루비는 오웬을 1934년 버밍엄을 떠난 자신의 아들로 정확하게 지목하게 됩니다. 오웬의 실제 이름은 아르테무스 오글트리였고 그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루비 오글트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1935년 봄에 그녀의 아들로부터 3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오웬이 죽은 후 배달되었다고 살인사건의 선정적인 신문기사가 보도됐죠. 문제는 아르테무스는 입력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기사의 글은 편지의 어조가 루비 오글트리에게 쓸렁이고 생소했다 라고 표현했죠. 얼마 후 캔자스 시티의 레지스 스트릿에서 아르테무스가 다른 남자와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른 사람은 아마도 돈으로 추정되었죠. 2000년대 초 캔자스시 공공도서관이 발간한 살인사건의 상세한 설명을 쓴 저자 존 오너 박사는 아르테무스 오글트리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발신자는 숨진 노인의 유품 속에 들어있는 상자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신자의 말에 의하면 상자 안에는 특이한 것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유감스럽게도 그 전화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죠. 답답하네요 정말. 그럼 왜 전화를 한 거야 저 새끼. 그 후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추측을 해보죠. 첫 번째는 돈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자가 1046호실에서
아르테모스를 때려 죽이고 혼자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죽기 직전에 아르테무스는 다른 남자, 아마도 돈이라는 사람과 함께 캔자스 시티 호텔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돈 역시 청소부가 호텔 문을 통해 들은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 추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돈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돈 혼자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추측은 살인사건이 있던 날 밤 엘리베이터 운영자인 찰스 프로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아마도 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살인사건이 있던 날 밤 프로처는 한 여성이 10층으로 가는 걸 보았다고 했죠. 그는 이 여성이 60kg쯤 되고 키는 170이 조금 안 되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블랙 허드슨 코트거나 모조 허드슨 코트를 입었다 라고 했죠. 브로처는 이 여성이 어떤 남자를 만나기 위해 1026호실을 찾고 있었다고 했죠. 그녀는 아르테무스를 찾고 있었는데 1046호를 1026호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이 여성도 9층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브로처가 말한 남자도 그 여자와 키와 몸무게가 비슷해 보였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가 돈일 수도 있다 라고 추측했죠. 기억하시겠지만 전화대에서 여성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옆방에 머물고 있는 1048호 여성은 여자와 남자들의 큰 욕설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으므로 큰 여자와 9층의 남자가 아르테무스에게 어떠한 짓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이 없었고 그 여자나 남자에 관한 공식적인 것도 없었죠. 세 번째는 아르테무스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약혼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아르테무스를 공동 묘지에 묻었다는 걸 발표한 저널 포스트를 기억하시죠? 익명의 전화를 건 사람이 아르테무스 장례식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발표가 아닌가 싶었죠. 뉴캐슬 선에 게재된 기사를 따르면 1046호실의 미스테리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은 순서가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한 여성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당신 신문에 틀린 이야기가 있다. 로랜드 T. 오웬은 공동 묘지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장례식이 준비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웬으로 알려진 이 남자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는 공경에 빠졌어. 라고 했죠. 전화를 끊기 전 그와 동시에 한 남자가 오웬의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오웬을 구렁이 무덤에 묻지 말라. 오웬을 메모리얼 파크 묘지에 묻어달라. 그러면 내 동생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장례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보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오웬이 여자를 교묘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죠. 그는 약혼한 소녀와 1046호실에서 결혼을 했고 오웬과 그녀의 만남을 작은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그는 사기꾼은 보통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얻는다 라고 했죠. 얼마 후 록플로러 컴퍼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죠. 로랜드 T. 오웬의 장례식에 13송이의 아메리칸 장미를 보냈다. 그리고 그 목소린 나는 내 여동생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 아르테무스 오글트리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은 다른 단서가 나오질 않아 수사관들의 선반에 먼지만 쌓이는 사건이 되었죠. 오늘날까지 1046호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아르테무스는 포로였을까요? 아니면 약혼녀를 속인 죄로 살해를 당한 걸까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